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코로나가 빚어내는 새로운 강의의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저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인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벌써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잘 데리고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으로 만든 지식은 인공지능이 다 경쟁력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없는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지성을 가지고 지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부제목을 지식으로 지시하지 말고 지혜로 지휘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과 인간은 이제 앞으로 행복한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인데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아마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쉬운 예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자, 저기 가운데 있는 새가 동박새인데요. 저 동박새가 평상시에 지렁이를 잡아먹고 사는 건 아시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언제 나올까요? 예, 비가 오는 날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혹시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깜깜한 땅 속에 있던 지렁이가 땅 위에 비가 오는지 알고, 귀신같이 알고 비 오는 날만 알아서 나오거든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렇게 빗방울이 막 땅을 두드리면 그 땅의 미묘한 진동을 지렁이가 땅속에서 감지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오면, 저 이제 가운데 있는 동박새가 지렁이를 잡아먹는데, 이 지렁이의 삶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요,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 지렁이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땅 위에 지렁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박새는 이론적으로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날도 땅 위에서 지렁이를 불러서 잡아먹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원이 4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관찰하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저 동박새도요, 삶의 위기가 오니까 평상시에 지렁이 행동을, 빅데이터를 관심을 가지고 관찰합니다. 자, 관찰한 데이터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면서 생각해보는 게 관찰 다음에 고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동박새가 고찰을 하면서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어떤 깨달음이냐? 지렁이가, 땅속에 있던 아이가 땅 위로 나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만 나오는 걸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고찰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면 정보가 지식으로 바뀌면서 큰 통찰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요새가 인사이트, 통찰을 얻게 됐어요. 어떤 통찰이냐면, 비가 올 때 지렁이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 새가 머리를 씁니다.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오는 날은요, 저 부리로 땅을 막 짚고 다녀요. 그러면 도요새, 동박새 입장에서는 땅이 막 미묘하게 울리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오자마자 지렁이 입장에서는 이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예? 비 오는 줄 알고 나왔다가 비가 안 오고 동박새의 먹이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사가 펼쳐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자료, 정보, 지식, 이 3가지는 인공지능이 거의 다 따라잡았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자료, 지식 이런 거 맨날 공부해도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왼쪽 상단에 있는 반추를 거듭해서 이제 지식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적용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실험도 해보고 몸으로 깨닫는 그런 게 바로 이제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이제 성찰과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관찰, 고찰, 통찰, 성찰이 사이클을 돌면서 하나씩 뭐를 만들어내냐면, 자료를 만들고, 관찰이, 고찰이 정보를 만들고, 통찰이 지식을 만들고, 이제 지식 다음에 성찰이 이제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없는 체험적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지혜는 이제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wisdom, 지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없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통해서 실험과 반복, 우여곡절, 파란만장,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몸으로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식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책상에서 배울 수 없고 리빙, 삶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은 머리로 배우는 거지만 지혜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몸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체화되고 육화되는 것이 지혜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개발해서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인공지능한테 당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평생 비서로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가 앞에 행복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는 또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요, 여기 사건과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건하고 사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건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기르는 반려견한테 이렇게 물리면 그건 사고 당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 작심을 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개를 물어버리면 그건 사건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을 경험하면 말 못할 사연이 몰래 숨어 있고요. 그 사연 속에서 인간이 놀라운 어떤 사유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하면 한자를 바꾸면 이렇게 인간의 사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 속에서 사유를 잉태하거나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사고를 당하면 그때 인간은 큰 통찰, 성찰을 하면서 이제 인간의 사고가 이전과 다르게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은 사건과 사고의 합작품이다. 이게 많은 사람, 이게 저마다 다양하고 풍부한 사람들은 남다른 체험적 지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얻었던 지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요, 인간은 수동적으로 사고당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고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의 의지와 관계 이씨, 관계 의지에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남다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걸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는 사고당하면서 생긴다. 자,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잘생긴 남자 3명이 나와 있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빈 토플러인 건 아시죠? 미래학자. 그리고 왼쪽에 이 브라이언 트래시는요, 세계적인 리더십 동기부여 전문가예요. 이분은 한번 뜨면 강연료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곧 제가 듣기로는 한 1억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잘생긴 남자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죠? 저 사람은 한국에서 유명한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인데, 이분도 강연료가 비싸기로 유명한데 정말 김영란법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잘 나가는 대학 교수의 몸값을 국가에서 정하는 나라는 참 보기 드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세 사람은 한때 뭐를 했냐면, 한때 다 청소년 시절에 용접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자, 이렇게 보이면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때 수도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했었고요. 엘빈 토플러도 용접을 했더라고요. 브라이언 트래시도 용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용접을 해야 된다, 이런 일반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싱거운 얘기하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실제로 용접공이었다는 걸 증명해 드리려고 국가기술 자격증 하나 갖고 왔잖아요. 1981년도에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땄고요. 사진만 자격증을 분실했기 때문에 최근 걸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용접 자격증을 제가 또 뭐라고 바꿨냐면 이제 지식 용접공으로 용접공 자격증을 이렇게 지식 용접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판을 용접하다가 이제는 뭐를 용접하냐면 이질적 지식을 갖다 붙여가지고 소위 전문 용어로 지식 융합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성만 갖고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들을 용접해서 융합해가지고 제3, 제4의 지식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가운데서 이제 기존 지식으로 설명하고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용접공 출신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신 분은 유영만의 청춘 경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꼭 사보시면 제가 어떻게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 교수가 됐는지 그 드라마틱한 저의 삶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다이나믹한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체험적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한테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줬던 책이 이 책인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고시 체험생 수기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때 이제 평택 화력발전소에서 한 2년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읽었던 책인데 저게 뭐냐면 저 안에 저처럼 공고생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패스한 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책 그걸 읽고 제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제가 앞으로 갈 길은 고시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꿈을 품게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아직도 평택, 송탄 이런 유흥가에서 밤무대에서 아직도 놀고 있을 거예요. 일면 책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함부로 읽으시면 저처럼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여기 제가 재미나게 책에 봐라 이런 이미지도 갖고 왔는데 우리 인류의 미래가 조금 어두운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요. 책을 사람들이 점점 안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로 따지면요. 10명 중에 약 4명에서 5명 성인들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의 혁명이 일어나려면요. 독서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책을 안 읽으니까 머릿속에 들어가는 입력 정보가 옛날과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유가 잉태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 제가 잠깐 꼰대 이야기를 해보면 꼰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입력 장치는 고장나 있는데 출력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10년 건데 10년 전 건데 10년이 지나고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듣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색다른 책을 계속 읽으면 우리의 사유는 색다른 사유가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만 읽는다고 지혜가 되지 않지만 책을 통해서 읽은 깨달음을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해 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체험적으로 깨달으면 저는 그게 놀라운 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사건 사고를 경험하는데요. 제가 오늘 저의 개인적인 사건 사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색다른 생각은 제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 또는 당했던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시 공부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겠죠, 그죠? 그래서 재미없는 공부를 내가 평생 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왠지 내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하던 책을 이렇게 달밤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쌓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다 달밤에 불살라 버렸어요.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서 갱유 사건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감행한 이후로 책 읽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창의성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얘기하는 독서가 왜 피클인지 이게 세계 최초의 창의적인 정의일 수밖에 없는 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창의성은 스티브 잡스식으로 얘기하면 Connecting Things다. 이 things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직간접적인 경험의 총합을 thing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things 안에 뭐 책 읽은 것, 영화 본 것, 사람 만나서 상처받은 것, 뭐 프로젝트 하다가 실패한 것, 그죠? 이런 게. 그리고 독서, 피클 이렇게 관계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things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을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커넥션 이렇게 커넥팅 연결하면 세계 최초의 크리에이티브 데피니션 정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독서에 대한 정의를 읽고 감동받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미 누군가가 정의한 여러 가지 국어 사전에 있는 개념의 정의들을 나의 체험으로 다시 정의를 내리면 정의 내린 대로 이 세상이 그때부터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는 피클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계 최초로 독서가 피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6박 7일 동안 250km에 도전했는데 제가 완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완주를 못해가지고 책을 쓴 거죠. 제가 저걸 120km 지점까지는 뛰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모래 언덕을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지고 이제 레이스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완전 소진된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레이스를 포기하고 이런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명언일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이런 말을 남기고 왔어요. 여러분 책상에서 윈스턴 처칠이 남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게 명언인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그 명언인 걸로 알고 제 몸을 움직여가지고 한계 상황에 도전해봤더니 그게 잘못된 명언이라는 거를 책상에서 머리로 안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믿고 계속 사하라 사막에서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으면 저는 사하라에서 죽었어요. 제가 사하라에서 살아온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가 잘못된 명언이라는 걸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지혜가 바로 이런 체험적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앞에 형용사가 체험적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이런 지혜야말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책을 엄청나게 써가지고요. 지금 무려 거의 책을 90권째 쓰고 있어요. 이 책을 자꾸 쓰니까 어디 모 프로그램의 생활의 달인에서 책 쓰기 달인으로 출연하지 않겠다고, 어우 정말 듣던 둥 반가운 소리다 그래서 출연하려고 했는데 출연이 좌절됐어요. 이 제 책이 다 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윌리엄 랠프 윙의 형님의 말을 존경하는데, 들키지 않은 표절이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예, 제 책은 아직 표절인데 아직 안 걸렸을 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표절은 남의 걸 그냥 베끼는 게 아니고 이전과 다르게 교묘하게 차이가 있게 베끼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피카소 형님도 이거 봐보세요. 훌륭한 예술가, 굿 아티스트는, 카피는 뭐냐면 가까운 데서 베끼는 거예요. 그 great 아티스트, 위대한 예술가는 steal, 멀리서 훔치는 거고. 그러니까 훌륭함과 위대함의 차이는 가까운 데서 베끼느냐, 멀리서 훔쳐오는 애의 차이예요. 그래서 한 작가의 것을 훔치면 표절이지만 많은 작가의 것을 훔치면 연구다. 이 사람 놀라운 차이점을, 표절과 연구의 차이점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는 다 참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책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레퍼런스, 뒤에 보면 참고문헌이라고 레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참고문헌이 뭐냐?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다른 창조를 하려면 스티브 잡스식으로 얘기하면 Connecting Things에서 이 things라는 자료가 풍부해지면 커넥션할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바로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또 한번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직업 중에 원으로 끝나는 직업이 있고요, 가로 끝나는 직업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미지상으로 두 직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공무원, 회사원, 미화원, 이렇게 원으로 끝나는 직업과 혁명가, 예술가, 작가, 소설가 이런 식으로 가로 끝나는 직업.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위에 있는 직업은요,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가 가능한 직업이고요, 밑에 있는 직업은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하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소설도 쓰고요, 화가, 그림도 그리는 거 아시죠? 잘못하다가는 이제 예술가도 인공지능한테 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직업은요, 일원이 된 사람이에요. 일원, 남의 집으로 출근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가를 이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일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인류의 미래는 앞으로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이렇게 단순 반복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것이고요, 이렇게 어제와 다르게 색다른 창의성을 발휘하는 밑에 있는 직업들은 더욱더 번창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대우각성을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 내가 아닌 인공지능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창적인 노하우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직업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보셨는데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생각의 교도소에 이렇게 습관, 관습, 그냥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습관적이라는 말은 습관이 적이라는 말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의 교도소에 사는 아이들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이 고장나면 이제 관념을 치유할 수 없는 고장관념이 됩니다. 관념이 고장나버려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관념을 치유할 수 없는, 대수술을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원래 그래, 물론 그렇고 당연하고. 여러분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5살 때 무려 아이가 65번 내외 질문을 한대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만큼 많다가 40년이 지난 45세가 되면 질문이 10분의 1로 줄어들고 늘어나는 단어가 이 세 가지. 원래 그래, 당연한 거야, 물론 그런 거야. 예. 아빠, 사과가 왜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야 인마, 그럼 사과가 밑에서 위로 떨어지냐 인마, 당연한 거 가지고 자식아. 예,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호기심과 상상력, 어제와 다른 생각에 젖어서 새로운 생각을 잉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세 가지 교도소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지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이제 더 이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좋고요. 잠깐 가운데 있는 아장스망이라는 단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장스망이 뭐냐면요,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라는 뜻이에요. arrangement.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자주 가는 곳 두 군데 얘기해 보세요. 대부분 회사원들은 아침에 어디 가나요? 회사 가죠, 그죠?
그래서 저녁 때 회사 끝나고 집에 어디 가죠? 집에 가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자주 가는 곳 두 군데가 안 받겠다는 얘기는 둘레지 철학으로 얘기하면 아장스망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배치가.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일찍 회식이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자, 집에 집사람이 있다. 이건 아장스망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장스망 안 바뀌면 남편은 집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날 회식이 끝나가지고 일찍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없어요. 사모님께서. 그러면 이제 집에 집사람이 없으면 이게 이제 아장스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편은 집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모님 여러분, 집사람 여러분, 남편으로 하여금 우리 나를 집사람을 자주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집에 자주 안 들어가시면 남편이 여러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집에 늘 계시면 남편은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아장스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유 체계를 바꾸는 방법은 이전과 다른 낯선 상황에 자꾸 마주쳐야 돼요. 마주침이 바뀌어야 깨우침과 뉘우침과 가르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기는데 늘 루틴한 일생활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원래 그렇고 당연한 거고 고정관념에 젖어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고 인공지능한테 순식간에 우리는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로 인터로방이라는 문장 부호인데요.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의문경탄부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의 물음표를 던지고 궁리의 궁리를 거듭하다가 감동의 느낌표를 찍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계속 생각을 거듭하고 어제와 다른 나로 변신하면서 거듭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인공지능은 과연 눈치를 볼 수 있을까? 눈치를 잘 보려면요 상황적인 정보를 다 깨차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연과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표정과 몸짓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또 맥락적인 언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시기별로 다른 의미의 사랑에 뜨겁게 빠진 남녀가 초기에는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제 사랑해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거의 헤어질 무렵 이때 일보 직전에 그 서로 이제 분노에 적가심에 찰 때는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이 이 사랑해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번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맥락적 언어, 맥락적 감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런 걸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사람이 갖고 있는 위대한 경쟁력이 바로 뭐냐면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드는 유머를 구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 누군가가 앞에서 너무나 재미있는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과연 이렇게 뜻하지 않았던 유머를 써가면서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 앞에 지금 제가 한 300명을 모아놓고 코로나 시즌에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보 하나같이 다 지금 폭소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유머의 능력이에요. 유머는요 80% 이상은 언어적인 변주입니다. 나머지 20%는 동심이에요. 동심.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아요. 그럼 어떤 학생이 손들고 7개 남는다는 거예요. 7개 남는다는 아무도 안 웃지만 어떤 학생이 손들고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3개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이유는 앞에 건 어른들의 논리적인 사유인 거고 뒤에 거는 논리적으로는 틀렸지만 재미있잖아요.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말을 철저하게 믿고 10 빼기 7은 3이다. 뭐 이렇게 3개 10 빼기 3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첫 번째 거는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 그냥 질문은요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알고리즘을 짜여져 가지고 질문을 걔가 계속 생성합니다. 그런데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건 아무도 못합니다. 저는 인간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잘해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따구리가 나무를 막 찍는 걸 보고 아빠, 딱따구리가 저렇게 나무를 찍는데 왜 쟤는 두통이 안 걸려? 이런 질문은 인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지나가다가 딱따구리가 나무를 찍는 걸 보고 아빠,
딱딱 우리가 저렇게 나무를 찍는데 왜 쟤는 두통이 안 걸? 이런 질문은 도대체 제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또 아빠한테 질문하면 아빠가 또 야단을 쳐요. 얀마 그러면 딱딱 우리가 고무를 찍냐 마 나무를 찍는 걸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질문하냐고. 근데 어른의 특성 원래 그래 당연한 거야 물론 그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두 번째 능력은요, 감수성 공감 능력인데, 공감 능력이 뭐냐면요, 타인의 아픔을 보면 잠이 안 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밤잠을 안 자고 가슴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로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 우리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면서 이제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밤잠을 안 자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세 번째 나타나는 능력이 상상력입니다. 창의력. 여기서 상상력은 저 감수성 공감 능력을 통해서 포착된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연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연연상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는 상상력 창의력을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위대한 생각, 위대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현실에 구현돼야 세상을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네 번째가 이 실천적 지혜인 거예요. 오늘 제가 실천적 지혜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현장에 구현시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가지고 시행착오도 경험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막 온갖 그 우여곡절 파란만장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세상에 구현시키는 그런 가운데서 내 몸에 체화되고 육화된 그런 어떤 지혜를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질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리 올리버라는 미국의 작가가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은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이 아니고 한 가지 능력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사랑할 때 질문이 많았나요? 적었나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뭐 아침에 비 오는데 우산은 갖고 출근했는지, 뭐 또 처갓집에 땅은 얼마나 되는지 온통 다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랑이 식으면 질문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 뭐 밥은 처먹었는지, 제가 욕 좀 하겠습니다. 자, 자빠져 잤는지, 뭐 땅은 팔아먹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은 질문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직장인과 장인이 있는데,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진 사람이고, 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쟤는 집에 안 가요. 이걸 조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방법은 없을까? 막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거듭하고, 그래서 저 친구는 아침에 출근할 때 심장이 떨리지만, 여러분 직장인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왜 떨리냐면 하기 싫으니까, 어제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까. 그런데 장인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떨리세요? 예, 아마 심장이 떨릴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출근하는 날은 다리가 떨릴까요? 예, 하기 싫기 때문에. 메리 올리버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틀에 박힌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이 지겨움이 머릿속에 연상되니까 출근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직장인은 노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가 있어요.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장인은 몸과 마음이 여기 한 군데 다 있어. 그래서 여기가 놀이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열심히 몰입해서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디슨도 1년 365일 출근했는데 누가 당신은 일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365일 놀았다는 거예요. 예? 가서 재미있게 놀면서 질문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낙하산 사장님도요, 정말 고민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을 데리고 일을 하니까 낙하산의 불량률이 안 떨어져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 사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식스 시그마라는 경영혁신 기법을 도입했는데, 저 식스 시그마는 뭐냐면요, 품질 거의 제로에 도전하는, 품질 아니라 불량률 거의 제로에 도전하는 경영혁신 운동이에요. 근데 저걸 도입했더니 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직원들이 이렇게 시계를 보더니
아 6시구만 퇴근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6시그마를 6시구만 그래가지고 퇴근했다는 거예요.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잘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낙하산 사장님이 이제 저 고민이 생겨가지고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 오늘부터 본인이 만든 낙하산은 본인이 갖고 직접 뛰어내리는 불량률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갖고 와서 직원들 하나씩 다 태워. 자기가 만든 낙하산 여기 탔어.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만든 낙하산 가지고 자기가 직접 뛰어내리는 이 불량률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 불량률이 나올까요? 예,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냐면 내 목숨이 걸려 있으니까. 예.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자, 내 일, 이게 내 거다. 그럼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이게 내 게 아니야. 그럼 발 빼. 직장인의 자세로 대충 하는 거죠. 예. 이게 내 거야. 그럼 장인의 자세로 완전히 목숨을 걸고. 예. 그래서 주인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 의식 살아가면서 여기가 나의 삶의 터전이고 이게 내 거고 이 회사가 내 회사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 그래서 주인 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신입사원님한테 주인 의식이 뭐냐 그랬더니 주인을 의식하는 게 주인 의식이라고 이렇게 주인 의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아무튼 제가 실제 4차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실제로 문제 내는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면요 정답을 찾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다 따라잡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이제 인공지능한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 마지막 남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냐, 인공지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문제를 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기말고사 문제를 제가 출제를 시켜요. 제가 내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답을 쓰고 본인이 채점을 한 다음에 본인이 받고 싶은 학점을 밑에다가 써요. 본인이 채점하고 본인이 학점을 부여하는 그런 놀라운 평가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별일이 없으면 점수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버려요. 어차피 채점하기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학기에 강의 평가를 100점 만점 맞았어요. 두 과목 다. 그 비결이 뭐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점을 다 주니까 아이들도 저한테 100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년 퇴임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인재는 누구냐? 문제를 잘 내는 사람. 이걸 전문용어로 문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러내야 될 인재는 문제아인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질문을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개미가 나와 있는데 개미 다리는 몇 개일까요? 빨리 세보세요. 개미 다리가 몇 개인지. 개미 다리가 8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몰지각한 사람들이에요. 개미한테도 관심을 가지세요. 저 머리에 붙어 있는 거는 저건 다리가 아니고요. 더듬이에요. 더듬이. 개미 다리는 6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진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 제가 진해가 너무 길어가 잘랐어요. 반. 아무튼 진의 다리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근데 이제 개미가 지나가다가 진해한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진해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저 수많은 다리 중에서 도대체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냐? 그랬더니 진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다녔던 애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진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은 낯선 질문을 받으면 그때 낯선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던 발길을 멈추고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2007년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질문을 첫 번째 던진 거예요. 정신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첫 번째 질문, 여기가 어디야? 두 번째 질문,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세 번째 질문, 여기 있는 나는 누구지? 예. 여러분도 오늘 제 강의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사모님이나 남편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당신 누구야?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동료한테 너 누구야?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이렇게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 이게 바로 정신 나갔다가 돌아온 상태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게 평범한 질문 같지만요,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 질문을 던지느냐? 정신 나갔다 와야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다가요, 2007년도 4월 11일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 차가 전복돼서 폐차됐었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이쪽에 7개 부러지고 5개 부러지고,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가 와가지고 갈비뼈만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뼈가 아파가지고 팔뼈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이건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건 정형외과 의사가 봐야 된다고. 그건 자기가 전공한 뼈의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뼈 부위별로 의사가 다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목뼈가 아파서 봐달라고 그랬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그건 자기가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공한 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뼈는 또 신경외과 의사가 보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각자 자기 뼈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가요. 근데 제가 또 어디가 아프냐면 미치겠는 게 이 저 목뼈하고 팔뼈 사이뼈가 아파 죽겠어요. 그 다음에 갈비뼈하고 팔뼈 사이뼈. 사이뼈를 전공하는 의사가 병원 없다는 걸 뼈저린 뼈 아픔을 체험하고 알게 된 다음에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든 전문가가 사이 전문가예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전문가와 전문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전공하는 전문가, 이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다 자기 것만 깊이 파기 때문에 한음을 파다가 매몰돼 버리고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가 전공하지 않는 다른 전문가와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래서 나의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전문성과 용접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이런 전문가를 제가 호모 디페랑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이 전문가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능력, 공감 능력인데요. 이 슈잔 손텍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연민과 공감의 차이점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연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타인의 아픔을 머리로 계산하는 능력이고요. 공감은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가슴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기 생각 사자를 보시면 위에 이렇게 밭전자가 있고 밑에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밭전자는 밭이 아니고 여기 인간의 뒤통수 밑에 있는 숨골을 뜻하는 상형 문자래요. 그래서 얘는 머리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가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머리와 가슴이 붙어서 생각 사자가 됐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가슴으로 생각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응? 여러분 강의 듣는 자세와 태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반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성할 때 두 손을 머리에 대고 반성하세요? 가슴에 대고 반성하세요? 예. 요즘에 머리에 대고 반성하나요? 이렇게 머리에 열이 나가지고. 예.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보면 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왜 가슴이 아플까요?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픈 부위가 달라요. 시어머니는 나하고 관계가 없어서 머리가 아픈 거고요. 친정엄마는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거고요. 요 위에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요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세요. 그러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세상에 많다는 거고,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 있는 일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감 능력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시를 읽으세요. 자, 공감 능력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꽃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통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꽃게 등판에다가 이렇게 간장을 쏟아붓고 있어요. 자, 여러분 꽃게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기 이 제목이 스며드는 것인데 왜 스며드는 것이냐면요, 어미개 배에다가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알 사이사이로 이제 간장이 막 스며드니까 이 어미개가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두 줄에 어미개가 알들한테 유언을 남긴 거예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그리고 몰살해서 탄생한 음식이 간장게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를 읽고 또 저녁 때 간장게장을 드시러 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이런 시를 읽고 또 간장게장을 드시러 갑니까? 이게 입에 넘어갑니까? 이 간장게장의 아픔이 연상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시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직업 중에서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난 직업이에요. 이 시는 100%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의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예, 의자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빨리 의자한테 미안하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그래 의자가 뭐라고 그랬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막 의자가 막 욕을 할 거예요. 막 야 새끼 이것도 몸무게라고 들고 다니냐, 빨리 몸을 빼라. 막 그걸 이제 받아 쓰면 의자에 관한 시가 되는 거예요. 예? 미래의 문맹자는 글을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못 읽는 게 문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으나 이걸 수심가측, 그런데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한길 사람 속. 깊이는 물 깊이의 10배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인심난측. 그래서 왼쪽은 과학적으로 탐구하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지만 한길 사람 속은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림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는데 이 웃는 모습이 강의가 너무 재미있어서 웃는 건지 아니면 빨리 끝내달라고 웃는 건지 아니면 강의 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지 도대체 알 길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인심난측, 헤아림의 대상인 거죠. 이 돼지는요 목뼈 구조상 15도 이상 목을 못 든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땅을 보고 사는데 여러분 이 돼지 목에 담긴 이 슬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가슴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돼지 목살은 맛있게 드시면서 말해요. 앞으로 돼지 목살을 드실 때는 30초간 묵념을 올리고 드세요. 이렇게 돼지 목의 슬픔을 애도하면서.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걷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뒤로 자빠지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자빠지시면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은 하늘을 볼 수 없는데 넘어지고 자빠져 보니까 실패해 보니까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넘어지세요. 그래서 인생은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인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지 않는 거는 인간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사건 사고를 경험했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 의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또 세계 최초로 지식 임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지식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산부인과 의사 협회에서 저를 의사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한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진짜로 있었던 경험했던 사건인데요. 저한테 의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조짐이 좀 약간 재수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야 그래 의사다 그랬더니 그럼 의사 자격증이 있냐고. 야 내가 만드는 건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보고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고 의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의사라는 명칭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걸린다. 정말 이런 의사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저 색채의 마술사 샤갈은 마술사 자격증이 있냐? 그럼 윤봉길 의사는 막 의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가 공개되긴 했지만 또 한 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이분 진짜 교수의 자질이 의심된다. 아니 윤봉길 의사가 정말 의료인으로 알고 계세요? 여기서 의사는 의로운 사람의 존칭입니다. 한양대 이런 무식한 교수님이 계시다니. 정말 이런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산부인과 의원을 개원해가지고 진료 행위를 한 적이 있냐고 내가. 세계 최초로 색다른 지식 임신 클리닉을 개설해서 지식이 잉태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지식 임신 컨설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걸 자격증이나 따라고 그러고 말이야. 무식한 교수님이라고 자꾸 골리고 말이야. 정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야 그러면 구두 대학병원 차린 놈은 병원 설립 허가증이냐? 얘는 왜 고소 안 하냐? 얘도 무허가 영업인데 왜 나만 고소하냐? 그랬더니 나보고 교수님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라고 사기를 쳤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공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 사과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개 사과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이게 창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공을 하나 보여주고 순서대로 좀 이따가 개 한 마리 보여주고 좀 이따가 사과 하나 보여주면 여러분이 안 웃는 이유는 뭐냐?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폭소를 터뜨린 이유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쟤네들이 한 군데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인 거예요. 익숙한 것에 낯선 결합. 그래서 MIT 미디어랩의 마빈 민스키 박사가 흔한 구성 요소들의 흔치 않은 결합. 이게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봐보세요. 흔하지 않습니까? 흔치 않게 결합했으니까 여기서 세계 최초의 공개 사과라는 상상력이 싹이 트는 거예요. 이것도 다 표절이에요. 익숙한 것에 낯선 결합. 창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이미 널려있는 세상에 익숙한 것들을 세계 최초로 갖다 붙이면 봐보세요. 지식이라는 개념도 아시잖아요. 산부인과 의사 개념 아시는데 세계 최초로 익숙한 여러분의 개념을 내가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지식 산부인과 의사 이런 낯선 사유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상상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 처음에 실패한 체험이요. 고등학교 때 용접을 하다가 이 기능사 2급 자격증 용접 시험 보다가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 철판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철판에 구멍이 떨어진 걸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철판을 크게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철판에 구멍이 크게 뚫어져서 저는 철판만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보름달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 혹시 철판을 생각하면 보름달이 연상되는 사람 있나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철판에다 보름달을 같이 구멍을 크게 뚫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용접 실패와 체험적 상상력. 상상력은 내가 체험했을 때 놀라운 상상력이 창의력으로 연결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않은 상상은 공상, 허상, 망상, 몽상, 환상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용접하다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시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 읽어드릴까요? 예. 자, 잘 들어보시면 어서 많이 들어본 시일 거예요. 철판 함부로 만지지 마라. 너는 철판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서 많이 들어본 시 같죠. 예, 이게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를 제가 주워다가 패러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상상력이 너무나 얼마나 미천한지 제가 간단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이제 마시고 싶은 막걸리가 있는데 막걸리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걸리 그러면 안주 뭐 드세요? 예, 파전하고 주로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로 막걸리 언제 땡기세요? 비 오는 날. 예. 그 다음에 막걸리 주로 어디 갔다 오던 드세요? 등산 갔다 와서. 예. 여러분의 막걸리에 대한 연상세계가 이 모양이 꼴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막걸리에 기껏해야 비 오는 날 등산 갔다 와서 막걸리 파전하고 먹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은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그러면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트림 나온 것밖에 못 써요. 그 이상 글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걸리에 대해서 글을 새롭게 쓰려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마셔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들레지의 아장스망이라는 개념이 여기다 대입해보면 막걸리, 비 오는 날, 파전, 등산, 배치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이 배치를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빈속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걸리를 3병 드세요. 그러면 새벽 막걸리, 그러면 이게 전혀 다른 배치, 아장스망이 바뀐 거니까. 그래서 막걸리 마시고 빈속에 마셔가지고 취했던, 그래서 회사에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은 세계 최초로 막걸리와 새벽을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했다고 또 막걸리 마시고 새벽에 마시고 학교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회사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막걸리의 아장스망을 바꿔야 상상력이 바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막걸리와 늘 같이 다니는 배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왜 비 오는 날만 마시세요? 새벽에 드시고, 예? 대낮에 12시에 드세요. 12시에. 그래서 회사 못 들어가는 이런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팀장님한테 혼나면 막걸리 한낮 팀장님, 그럼 이걸 세계 최초로 연결시켜서 글을 쓸 수 있는 상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상에 오른 사람은 정상입니까? 정상에 오른 사람은 아주 비범한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높이뛰기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넘습니까? 이렇게 뒤로 넘습니까? 예, 다 뒤로 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누가 정상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정상이었어요. 모든 높이뛰기 선수는 100% 다 이렇게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상상력의 한계는 인간은 신체 구조상 2m를 넘을 수 없다. 진짜 못 넘었어요. 그런데 그 2m 한계를 세계 최초로 넘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비정상. 세계 최초로 높이뛰기를 뒤로 넘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딕 포스베리.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최초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뒤로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2m 24cm를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만이 정상에 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으로 보여요? 예, 저도 비정상이에요. 예? 저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밥을 안 먹어요. 정상에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 초코파이 안에 초코가 얼마나 들어있냐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계산했어요. 초코파이 분의 초코 곱하기 100은 초코끼리 약분하니까 파이 분의 100.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당 32%의 초코의 함유량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 친구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물론 수학적으로 답은 틀렸지만 이 수학적으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논리가 아니라 수학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비범한 사람들의 상상력은 이런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20년 후에 우리나라 세계 지도가 이렇게 바뀐다는 초등의 상상력인데 너무 아름다운 지도 아닙니까? 와, 강화도, 한반도, 우리나라 얘는 섬 공부만 하는 초등학생 같아요. 에? 와, 20년 후에 세계 지도가 이렇게 바뀐다니까 막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와,
이런 지도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트위터에 올려놨더니 어떤 재수없는 인간이 또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또 걸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면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쳐야 한다. 아니 아이가 이 지도를 그릴 때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그렸어요? 예, 너무 아름다운 지도잖아요. 예?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순수한 상상력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유머의 20-30%는 동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지도를 못 그려요. 여기 있네. 사과 10개 중에 3개 먹으면 몇 개 남느냐. 자신 있게 손 들고 3개 남는다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이렇게 답을 쓰면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 애가 이상하다고. 애를 야단쳐가지고 저기다 7이라고 써야 집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오래 다녀가지고 이렇게 지극히 정상인이 된 거예요. 곤충을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 근데 어떤 학생이 잡아가지고 3등분 했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마침 동그라미 칸도 빈 칸도 3칸 있어가지고 죽는다라고 답을 썼는데 최근에 한 놈이 또 나타났어요. 곤충은 머리, 가슴, 무어로 나뉜다? 으로 나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론 답은 틀렸지만 이런 아이들이 재미난 발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드는 능력은 틀 밖에서 엉뚱한 답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여기다가 머리, 가슴, 배라고 쓰면 사람들은 하나도 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답이니까. 이게 알람 시계인데 알람대가 되면 이렇게 퍼즐이 풀려요. 이 시계를 끄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오른쪽에 퍼즐을 맞춰야만 시계가 꺼져요. 이 시계는 알람대가 되면 램프에 불이 켜지는데 램프에 불 켜진 순서대로 손을 끊지 않으면 손이 폭발해요. 이건 여러분이 늦잠을 자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체로 돈이 출금돼. 잠을 자는데 늦잠을 잘수록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져요. 잠이 오겠어요? 자, 이런 시계는 누가 만들었느냐? 고객과 제품이 만나는 접점에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 불안감, 불만족스러움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 즉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제때 출근시킬까, 이런 아이디어, 상상력의 산물인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는 대박 문명의 창조, 히트 상품은 다 가슴에서 시작해. 공감,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픔을 치유할까?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하는 게 상상력이에요. 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주무시면서 운동할 수 있는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예? 저같이 아침에 수염 깎기 귀찮은 남성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한 바퀴 돌면 면도도 되고 이발도 되고. 예? 혁신적인 제품이잖아요. 우리 여성들 화장하기 귀찮죠? 이분 다 보세요. 바로 1초 만에 화장하고 출근할 수 있어요. 예. 화장하기 귀찮은 여성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앉아서 강의하고 있는데 서서 강의하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오랫동안 서서 강의하는 사람들의, 강사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한 사람이 앉으면 바지에서 의자가 나오잖아요. 예? 인간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타인의 아픔을 가슴으로 생각해야 상상력이 우리의 현실을 따뜻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소주 정수기예요. 이거 빨간 거 누르면 따뜻한 정종이 나오고 파란 거 누르면 청아가 나오고. 저는 고백하면 고2 때부터 용접하면서 소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소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한 글자로 얘기하면 저게 측은지심이라는 공감 능력, 공자 철학의 인이에요. 인. 그래서 소주를 액체 상태로 못 마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내가 소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소주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소주 가습기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틀어놓고 주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이 불가능한. 그래서 소주는 액체 상태로 코로 마셔야 된다. 이것도 고정관념인 거예요. 기체 상태로 코로 흡입하게 소주를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저걸 세상에 구현시킬 수 있는 거는 공감 능력, 가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실에 저거 하나씩 설치하세요. 그래서 6시쯤에 맛이 가게 해서 6시쯤에 바로 노래방으로 출근하고 일자 회식비 절감하고, 이렇게도 경비 절감 차원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하철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첫 번째 취하시는 동작이 빈자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죠. 자, 그래서 빈자리가 없으면 이제 금방 내릴 것 같은 사람 앞에 가서 서 있죠. 자,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이 내릴 것 같아서 이 사람 앞에 가서 딱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음 역에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빠른 속도로 이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리 잡기에 실패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 사람이 딱 내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잽싸게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이 사람 자기 자리에 자기 친구를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잽싸게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멍하니 있다 자리 잡기에 실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실패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요 사람하고 이 사람 사이 양쪽에서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서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약간 사선으로 서 있어요. 이분이 어느 쪽으로 내릴지에 따라서 제가 이제 더 빨리 앉아야 되니까. 이런 놀라운 행동의 변화가 온 것은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나가서 당해봐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데이터 뭐냐? 금방 내릴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모든 행동거지, 가방을 싼다, 노선도를 확인한다, 행동거지 표정이 불안하다, 이게 데이터. 이걸 정보로 엮는 거는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 데이터가 정보로 됩니다. 이걸 문제 상황에 적용하면 이제 지식이 돼요. 자,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놀라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이제 지식은, 이제 지혜는 어떤 상태냐면요. 자, 이제 저쪽에서 지하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 소리만 잘 들어봐도 이번에는 뒤에서 세 번째 칸에 빈자리가 많을 것 같다. 이런 놀라운 육감적 해안과 그 가능성의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지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까지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고 따라잡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행착오와 저같이 지하철에 자리 잡기에 실패하면은 이 행동의 변화가 놀랍게 오고 그때 내 몸에 엄청난 지혜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마지막 활용점정의 문장은 이거예요. 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서 읽어보세요. 생각만 해본 사람은 당해본 사람을 못 당한다. 예? 그래서 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앉아서 위대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작은 아이디어라도 나가서 몸을 던져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몸에 체화가 된 이런 거를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를 쌓는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그 경기도 파주에 가면요, 모 금고 회사가 있는데 그 금고 회사의 대표 회장님이 김용호 회장님,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 금고를 다 갖다 드리면 금고를 진짜 다 열어버려요. 실제로 MBC 성공시대에도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미국 함대에서 20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금고도 열어버렸어요, 이분이. 어떻게 열었는지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고 여는 노하우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이따 가시다가 금고 하나씩 털어갖고 가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금고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금고 여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배운 게 아니라 진짜로 전 세계 금고를 종류 유형별로 다 갖다 놓고 손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열어서 이 손의 미묘한 감각으로 금고의 원리를 머리로 공부한 게 아니라 온몸의 감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어화 시킬 수 없고 직접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자, 두 번째, 저 신라 호텔에 있다가 청담동에 스시집을 차리신 안효주 씨, 이분은 실제로 TV에 나왔는데요, 초밥을 만들려고 밥을 딱 집으면 밥톨이 350개가 집혀요. 진짜로 젓갈로 세봤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톨 350개 집는 거를 매뉴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손을 씻는다, 밥을 집는다, 아닌 것 같다, 놓는다, 다시 집는다.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여기 영어로 써 있는 밥톨 350개 집는 거를 프로세스, 매뉴얼, 문서화 시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랙티스. 저 안유주 씨하고 장기간 합숙 훈련을 하면서 청소도 하고 미묘한 손의 감각으로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머님들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프로세스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딸내미 시집갈 때 책을 하나 써서 주면 딸내미가 그대로 김치를 담갔는데 딸내미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담근 김치 맛과 엄마가 담근 김치 맛은 왜 차이가 있어요? 그 맛의 차이를 뭐라고 그래요? 손맛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손맛은 언어화 시킬 수 없는 체험적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머리에 있지 않고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리되는 지식은 약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다
언어화시킬 수 없는 체험적 지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던 분인데 금고, 여행 가방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이분한테 갖다 드리면 금방 열어버려요. 어떻게 여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진짜 공부라는 것은 머리로 책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하는 육체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게 이 디지털 첨단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땀을 흘려가면서 노동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직접 몸으로 해결하는 이런 체험적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인간의 미래는 암울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는데 분당에서 찾아오는데 제가 머리를 써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제 차에 부착된 내비게이션이 저를 찾아줬을까요? 내비게이션이 찾아주는 동안 저는 머리를 쓰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오는 동안 머리를 안 쓰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는 다 기계한테 맡기고 인간은 점점 머리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의 용도는 앞으로 세 가지밖에 안 남아요. 꼭 적어두세요. 첫 번째, 여러분 머리가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베개 벨 때 머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 모자 쓸 때 머리가 필요해요. 모자 쓸 때 머리 꼭 갖고 다니세요. 모자 쓰면 필요하니까. 세 번째는 머리 숱을 때 1명, 2명, 3명. 이 세 가지 용도 위에 여러분의 머리의 용도가 점점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인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머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문제 상황에 자꾸 집어넣어서 힘들게 그런 3D, difficult, dangerous, dirty 3D 패러다임에다 집어넣고 머리를 계속 써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의 미래는 저는 암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으로 오히려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럴 때일수록 인간은 그런 어려운 숙제나 과제들을 해나가면서 체험적 지혜를 쌓으면,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가슴으로 따뜻하게 공감하고 상상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현장에 구현시키는 노력을 한다면 저는 인류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시기에 인공지능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인간만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점점 갖춘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류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